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최근 연속 뒷걸음질치는 고용률, 또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실업률, 고용 안파가 매섭습니다. 내림세의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선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을 수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이기경제팀 정책 수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예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관련 내용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고용률이 9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실업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일자리 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 상황은 더욱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이목이 모아집니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고용 참사의 주범이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분야를 다루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 체질을 바꾸고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로서 국민들은 길거리에 나앉고 일자리는 도망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올바른 정책이라고 강변하고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입법, 예산상의 지원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은 언발의 오줌 무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추진에 대한 여론 역시 엇갈립니다. 그거 했다고 뭐 풀릴 것 같으면 걱정이 없게. 이상적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부작용이 더 큰 것처럼 느껴져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냥 믿고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약간 더 커요. 실업률이 계속 오르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한번 모색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소득 주도 성장은 실패한 정책인가, 불평등 격차 완화를 위한 필수 정책인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수정돼야 하는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는가,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영철 실행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발표된 고용 동향 여러 가지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률 9개월 연속 하락세에다가 실업률도 13년 만에 최악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규모로 보자면은 외환 위기 이후 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20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분야의 상승세는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생산 또 조선업 수주 등으로 봤을 때 좀 상승세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진단하는지 네 분 얘기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 예, 저는 고용 상황 지금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구조적인 면이기 때문에 당분간도 지속되거나 혹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속도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빨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를 중심으로 핵심 노동력층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률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고령층의 이제 우리가 일자리가 증가하는 상당히 질적으로도 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제 기억으로만 하더라도 한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 이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구조 개혁을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구조 개혁을 안 한 이제 저는 이게 지금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제 터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굉장히 과잉 의존되어 있는 이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의 위기가 이게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건데 하나 예를 들면 올해 이제 군산에서 한국 GM이 철수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상용직 일자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말단 협력업체 내려가게 되면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일자리를 잃거나 그 지역을 떠나게 되면 노동자들이 결국 이제 밥 장사도 안 되죠.
밥 장사가 안 되면은 상가 수요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건물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고용돼 있는 건물 청소나 경비 혹은 임대업 이런 관련 사람들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줄어드는 분야들이 되게 이런 분야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방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요인들인데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제조업의 어떤 위기 속에서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한 이 원인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이고 통계 숫자를 들여다봤을 때는 2015년 9월 이후부터 사실 이게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 최근에 고용 동향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에 비롯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하고는 어떤 관련인지 나중에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진단입니다. 네, 윤 교수님. 예, 그 통계청장이 발표를 하셨죠. 작년 6월 정도 2분기가 정점이었다. 딱 이 정부 출범할 때가 정점이었던 거죠. 경기가 피크를 치고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정책들이 경기 부양에 관련된 정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택시를 가끔 타면은 꼭 기사님들한테 여쭤보는데 제 나름의 서베이에 의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사람이 끊기고 그 다음에 음식점 문 많이 닫고 있고 폐업한 데도 많고. 그래서 사람 많은 데가 딱 한 군데 있다 그래 어디냐 그랬더니 병원이다. 나머지는 요즘 특별히 많이 아픈가요? 글쎄요, 좀 요새 독감도 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듣고 거시 지표도 그렇고 체감 경기도 그렇고 조금 좀 정신 차려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금융 전문 학자가 체감 경기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네요. 네, 조영철 의원님. 예, 지금 고용 상황이 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아주 뭐 고용 대란, 고용 참사 뭐 이런 상황은 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률 데이터를 보면은 계절 조정 고용률을 보면 8월 달서부터는 사실은 약간 좀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고용 상황이 이제 악화된 것은 분명한데요. 작년 상황은 사실은 2017년이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라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고용 상황이 아주 극점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과 비교를 하면 고용 상황이 나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만 2016년만 비교해도 고용 상황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 고용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는데 고용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거시 경제 지표가 지금 약간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용 참사 뭐 이런 상황은 아니다. 8월 이후부터 다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아주 위기 상황 그렇게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주원 실장님. 최근 이제 고용 동향을 보면 사실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을 대표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같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경제가 나쁜 거는 구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취약해지는 문제, 그게 이제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나 자동차 쪽에서 그건 경기적인 요인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산업에서 이제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거고, 경기적인 요인에 해당되는 게 이제 서비스업인데요. 이게 이제 정부가 돈을 쏟아붓고 있는 보건 사회복지 쪽은 취업자가 늘어나는데 이제 도소매 음식 숙박 같은 영세 자영업 쪽은 취업자가 감소하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제 취업자는 한 5만 명, 6만 명 정도 늘어나는데 이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감소하는데 농림업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고용 시장은 비농가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은 상당히 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몇 가지 공통점은 있네요. 좀 구조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깔려있던 문제를 하고 다만 최근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정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에 예산국회를 둘러싸고도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직 이제 국회에서 절차를 좀 거쳐야겠습니다만 홍남기 부총리 또 김수현 정책실장 축으로 한 2기 경제팀이 출범을 했을 때 기존의 정부 정책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 기조가 두 사람의 교체와 더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사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바꾸지 않는다, 바꿀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반면에 야당의 일부에서는 이번 예산국회를 둘러싸고 근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가 정부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정책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창현 교수. 글쎄요. 성장론으로서의 그 소득주도 성장은 좀 아무리 봐도 성장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을 어떤 내용인가요? 이름만 얘기하는 거 어떤 정책적인 성장이라고 내용인가요?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자리가 안 많아지면 이 성장론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보면 단기적 부양책에 가깝고 분배론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분배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취지에는 동감하는데 예. 문제는 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늘어나서 경제 잘 된다는 것은 서울대 김병현 교수가 쓴 칼럼을 제가 인용을 하면 북한 경제에나 어울린다. 개방 경제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성장론은 혁신 성장 같은 게 진짜 성장론이고 예.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론이니까 그 취지를 살리되 이름은 좀 바꾸시고 그리고 분배론으로서의 그 정책을 추진을 하시되 성장론으로서의 혁신 성장은 좀 우선적으로 경기 부양 등등 포함해서 제대로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이 두 분이 이렇게 평행으로 가지 말고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완톱으로 가서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고 예. 그리고 나서 잘 이거를 하나씩 잘 추진해가는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좀 두고 추진해가면 그런 묘를 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예. 과거처럼 이렇게 평행으로 놓고 한꺼번에 하면 둘이 상충이 돼가지고 제대로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좀 애매해지는 면이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담긴 분배 취지는 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장 전략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네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성장은 사실 생산 측면도 있지만요. 소비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분기별로 쭉 발표하는 국민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지출 측면하고 그다음에 생산 측면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듯이요. 예.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사실 그동안에 한 20년 넘게 그 제기됐던 문제가 뭐냐면요.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가지고 가계소득이 증가를 거기 못 미쳤다 이거예요. 기업 소득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요. 예. 그 결과 굉장히 내수가 취약하다 이거예요. 내수의 주축은 결국은 가계 소비인데 선진 국가들은 굉장히 이제 가계 소비가 좀 튼튼한 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계와 기업 소득이 이제 불균등하게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난 20년 넘게 진행되다 보니까는 내수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취약해졌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경기가 나쁘다 할 때 나쁜 거는 사실 물건을 기업들이 만들어서 공급을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팔려서 사실 지금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이게 뒷받침이 안 된다는 얘기고 수요의 그러니까 주축은 가계다 이겁니다. 가계 네. 소비인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가계 소비를 그러니까 좀 소득을 강화를 시켜줘야지만이 수요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만들어가자 그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뭐냐면 가계 소비하고 기업 투자가 있는데 특히 가계 소비가 주축입니다. 이 수요에 있어서는요. 예. 그러니까 가계 소득이 너무 취약해졌으니까는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해가지고 수요 기반을 좀 확충하자는 이런 취지예요. 예. 취지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취지는 좀 살아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부족하죠. 아직은 부족하다. 예, 예. 저는 그 야당이라든가 일부 보수 언론들에서 이 증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태클을 걸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 시행조차 지금 아직 안 된 상황이 좀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득주 성장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앞에서 고용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비유를 하면은 지금 뚝이 터졌어요. 뚝이 균열 가다 뚝이 터졌으면 물이 막 넘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이 넘치는 쪽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집이 잠기게 됩니다.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가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냐면 사람들 건져내야 되고 그다음에 집도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일자리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사회 복지 강화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가게들 특히 저임금 계층들의 소득이 너무 취약하니까는 이 부분에 좀 소득도 좀 강화시키는 했지만요. 우리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수출이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살아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구조적으로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수요가 강화돼야지만이 좀 된다는 얘기고요. 단지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거라면은 소득주 성장이 제가 이제 몸통에다 비유하는데 공정 경제가 왼발이라고 한다면은 혁신 성장이 오른발인데 혁신 성장이 일종의 그러니까 생산 측면의 얘기입니다. 공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요. 그래서 이게 왼발과 오른발이 좀 교대로 역시 좀 가야 되는데 혁신 성장의 성과가 아직 좀 이제 그러니까 나오지 않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공정 경제를 통해서 이 소득주 성장을 좀 추진하는 부분이 좀 문매를 맞고 있는데 근데 소득주 성장은 여전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원 실장.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이제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하자는 건데 처음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혹시나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공급주도 성장은 반대로 이제 성장하고 나서 분배인데
성장에서 분배로 넘어갈 때는 정부의 어떤 경제 철학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어요. 소득주도 성장. 근데 결론은 지내놓고 보니까 역시 성장하고 분배는 같이 가긴 힘들다. 성장 따로 분배 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정부가 지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꺼냈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빼기는 힘들죠. 자존심 때문이라도. 가지고는 가되, 아까 윤창현 교수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성장은 성장 정책대로 가고 분배는 분배 정책대로 가야 그게 이제 모든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조영철 의원. 지금 분배하고 성장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옛 생각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IMF라든가 그 OECD 이런 데서 정책 권고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분배가 너무 심각하게 나빠지면은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실증 분석 연구 결과의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증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IMF라든가 OECD 같은 데서 분배의 악화를 방치하면 안 된다. 성장을 위해서도 이거를 개선을 하는 그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책 권고를 벌써 수년 전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주제가 되기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뭐 문재인 정부가 독특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세계적인 그 국제기구,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이 다 이렇게 정책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한국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소득 분배가 상당히 괜찮은 나라에 속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소득 분배가 가장 나쁜 그런 나라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이러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과거에 보수 정부가 추구해왔던 수출 대기업 중심의 그런 수출 증가 정책 그리고 빚내서 집사라 하는 건설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기대했던 낙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반도체 수출 아무리 증가해도 고용이 별로 증가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그동안의 10수년 동안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런 식의 그 정책 방향으로는 이제 좀 곤란하다라는 국민적인 합의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내수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겠다라는 저는 나름대로의 국민적 합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국 경제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을 이렇게 정책 조정을 통해서 이제 항로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뭐 한 1도, 2도 정도 지금 살짝 바뀐 겁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또 이제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의해서 한국은행이 조금 기준금리 올렸는데 시장에서는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1,500조 가계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이자 부담이 올라가고 가계의 그 소비 위축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좀 반성해야 될 점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죠, 사실은.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주춤하고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올라간 거에 비하면 아직도 크게 뭐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가계의 44%가 집이 없는 전월세 가구인데 이분들이 소비를 늘릴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집을 살 계획을 하고 있었던 실수요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목표 저축액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소득주 성장이 이제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 저는 소득주 성장을 더 지금 강하게 치고 나가야지 여기서 지금 수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 단계에서 아직까지 소득주 성장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취약한 점이 있긴 하지만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와 또 근본적으로 성장 전략이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엇갈리네요. 어쨌든 최근 상황에서 보면 아까 고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40, 50대 실업자 급증했는데 이게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는 그 추세만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다른 이번에 정부의 정책 기조가 같이 반영된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범 교수님? 저는 뭐 최저임금 인상은 요인이 아니라고 봐요. 40대, 50대 구체적으로 일자리 없어진 부분을 보게 되면요. 아까 제가 모두의 산업별로 소개를 했었는데 제조업 일자리 줄어들면서요. 30, 40대 같은 경우 30대도 심지어 그러니까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나타나는 달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자영업 종사자라든가 그다음에는 뭐 이제 그러니까 뭐 임시직 이런 일자리들 제조업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생기는 제조업 종사자들이 되게 많이 관련돼져요. 그리고 이제 뭐 인구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이 그 교육 사업에 존재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이제 타격을 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영업하고 제조업
이 충격으로 인해서 주로 이제 그러니까 임시직 일자리가 많이 줄어 임시직 일용직들이 많이 타격을 보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40, 50대들인 겁니다. 지금요. 예. 큰 틀에서는 뭐 다른 뭐 제조업을 비롯한 구조적인 요인이 있지만은 직접적인 타격은 약간 다른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네요, 윤 교수님. 그 단순 노무직이라고 돼 있는 분야가 있어요. 예. 뭐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한 10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일자리가. 자영업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었다고 그래서 정부가 하는 얘기가 질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드디어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0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4,000명 줄었고요. 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0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1년 전 대비. 그 원인은요? 원인은 최저임금 말고 설명을 할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경기 악화하고 최저임금하고 겹친 거죠. 실제 분석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좀 얘기 좀 합시다. 그 얘기하시고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 폭이 지금 2년 누적 지금 29%입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 1.5%, 경제 성장률 2% 겨우 넘은 수준인데 임금을 갖다가 30% 가까이 올려놓고서 그걸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얘기냐. 월급을 받는 사람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월급 주는 사람을 생각해야죠. 월급 주는 사람들도 자영업자 사장님들 다 힘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목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장님들이 자기는 월급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갑자기 정부에서 장사도 안 되고 힘들어지는데 임금을 2년 누적 29% 올려라. 예. 그러면 그럴 때 그 자영업 사장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10만 1,000명이 줄었다는 거 그거 제가 알기로 일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좀 사람도 좀 쓰고 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줄고 드디어.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할 때 임금을 좀 올려주는 폭을 좀 조정을 해줘야지. 그렇게 심하게 임금 올리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부작용이 안 생겼어요. 근데 이제 임금 인상률 수치를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지금 내년까지 시행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20몇 %지 올해는 지금 뭐 16.5%만 적용되는 16.5가 작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수치를 그렇게 표현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16.5 올해 만약에 예. 효과가 있었다면 제가 말할게요. 올해 효과가 있었다면 16.5%만 얘기를 해야지 그걸 29% 30%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요. 그럼 이거 하고 그걸 이제 시작하고 싶고 그다음에요. 제가 이걸 실증 분석을 해봤어요. 1990년부터 우리가 최저임금 도입이 된 때부터 해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이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해봤어요. 해봤더니만은 자영업자의 소득 개선에 굉장히 기여를 한 걸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는 것은 서비스업입니다. 국내 내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입니다. 가게가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지출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흔히 자영업자들의 과당 경쟁을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과당 경쟁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장사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수요를 늘려주든지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공급을 줄이는 것은 그러니까 일자리를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거기 진출하는 거를 막지 않는 이상에는 막기 힘들고요. 당분간은요. 그럼 결국 수요를 뒷받침해줘야지만 자영업자들도 개선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는요.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비용 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그러니까 수입 개선에 기여하는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예. 조영철 교수님. 예,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의 70% 정도는 고용원이 없는 윤창현 교수 자영업자입니다. 어쨌든 결정타를 먹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한 70% 정도는 자영업자 혼자서 일을 하거나 뭐 부인 뭐 이렇게 가족들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 전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프랜차이즈 빵집 같이 그러니까 알바 노동자를 고용해서 하는 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서로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30% 정도 되는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주들이 이제 타격을 받는 거지. 뭐 전통 시장에서 혼자서 일하거나 가족하고 이렇게 일하는 거기는 그렇게 타격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전체적인 임금 소득이 한 7조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한 3조 원 정도 하면 부작용을 좀 완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7조 원 정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임금 소득이 760조입니다. 그러니까 7조 원 증가했다고 해서 사실은 소비가 그렇게 개선될 수도 없는 거고 뭐 임금 부담이 뭐 있겠지만 사실은 고용원이 없는 그런 자영업자들한테는 사실 타격을 주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고요. 사실은 더 그러면 최근에 봤을 때 그 고용 소득 증가 효과하고 그다음에 뭐 지출 액수 늘어난 것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지금 아직 그 실질 분석 결과가 나온 건 없는데 네. 지금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주 원인은 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자영업자의 그 가구 소득의 자영업자 소득 증가를 보면 2000년 이후에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이게 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10년 전서부터 그런 거고요. 서울시 연구원이라고 서울시 산하의 그 연구원이 있죠. 여기에서 서울시에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이거 당연히 뭐 부담이 된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데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질문하니까 거의 67%에 해당하는 그 자영업자분들이 매출이 오히려 줄었다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0% 정도는 뭐 별 변화가 없다. 그리고 한 6%, 7% 정도가 매출액이 늘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내수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돼서 매출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네. 뭐 최저임금이 뭐고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소득적 성장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가 왜 지금 어렵냐?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소비를 개선시켜야겠다라는 정책 방향이 맞는 것이죠. 예. 오히려 지금 최근의 어려움은 기존에 있던 지금 내수 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고 자영업자도 거기에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조영철 위원 얘기하시는데 그 40, 50대 실업자가 이제 급증했다는데 그게 이제 두 파트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조업하고 자영업인데요. 제조업은 이제 산업 구조조정 영향이 컸던 예. 것 같고 자영업에 대해서는 10년 전부터 어려웠고 매출이 줄고 경기가 나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예.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왜 하필 그때 그렇게 급격하게 인상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을 하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버퍼가 되는데 하필 경기가 꼬꾸라지는 상황에서 특히 내수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예. 그렇게 최저임금을 올렸어야 됐냐.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 전체적인 기여도를 보면 내수 경기가 나쁜 거 그게 분명히 이제 자영업자 줄은 거에 주된 원인이겠지만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거 그것도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도 그 주원 박사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내수를 위축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 영향은 최저임금 영향보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거시경제 정책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전부 재정 정책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쓰겠다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긴축 재정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세수가 2017년에 무려 14조 원이 발생했고요. 예. 2018년에 지금 22조 원 정도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을 걷어서 100을 지출하겠다고 그렇게 국회에다가 보고하고 그렇게 예산이 통과됐는데 실제로는 120을 걷고 100을 지출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둔 거예요. 그리고 금고에 쌓아두고 쓰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지금 어마어마한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16.4% 그 효과가 7조 원 정도 임금소득 증가 효과가 있는데 올해 무려 20조 원 규모의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이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지금 어렵고 자영업자가 어렵고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확장적 재정정책, 적극적 재정정책을 쓰겠다고 누차 그렇게 천명을 하셨는데 기획재정부가 재정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 2017년, 2018년 전부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규모 긴축 재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경질된 것은 적절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잡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보시네요. 예. 그 키움과 나눔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키워야 나누고 나누면 또 키움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키우는 거는 키우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건 나누는 건 나누는 거고 어떻게 키움과 나누면 같은 겁니까? 다른 거죠. 도움이 서로 된다.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왜? 키우면은 일자리가 생기면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거든요. 지금 그런데 제일 못 사는 20% 그 제일 하위 계층에 지금 100가구 기준 고용원이 30명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40명이었어요. 100가구 기준. 독거노인 혼자서 일하시는 분은 급여 조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중요해요. 개수가. 그분이 실업을 하게 되거나 식당에서 그만두시게 되면 그냥 빈곤층이 돼버립니다. 근데 지금 제일 하위 20%들 즉 561만 명의 1인 가구까지 합치면은요.
그분들이 제일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일자리의 개수, 일자리 자체를 가진 사람이 돈을 좀 더 받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돈 더 주라고 하니까 아예 일자리가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개수가 줄면 차라리 안 올라가는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보존하고 계신 분에 대한 정책과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에 대한 일자리 개수 정책이 잘 나눠져서 가야 되는데 이 소득주도 성장의 주장은 일자리의 개수를 좀 무시하고 일자리가 보존되시는 분한테 돈을 더 드리면 당연히 그 돈 더 받아 더 쓸 수 있죠. 그러나 월급 주는 사람이 힘들어지면서 일자리 개수가 주는 부분, 요거는 제대로 좀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관리를 못하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주원 실장님께서 기름을 부었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92년도부터요 성장률이 6% 떨어졌다가 10%로 그 전에 가다가 6%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중에 이런 말 있죠. 이제 경기가 언제 좋았다는 적이 있냐 이런 말을 우리가 가잖아요. 네. 경기 좋았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제부턴가.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경기 좋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그동안에 계속 안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가 굉장히 두텁게 형성돼 있는 겁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산업 구조에서도 보게 되면은 저임금에 의존하는 이러한 영세 그러니까 이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구조 조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산업의 경쟁력도 그러니까 굉장히 낙후시키게 돼버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50시간 근무제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걸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산업 그런 이 부가가치라든가 경쟁력에 취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온전하게 연명을 시킨 거죠.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체질을 바꿀 때 우리가 암치료 하시는 분이 체질을 바꿀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그 과정을 안 겪고서는 안 거치고 어떻게 체질을 바꾸겠다고 저는 생각하는지 그러면 기존에 그러니까 보수 정권 9년에서 했던 대로 최저임금 인상률 굉장히 낮추게 시행하고 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5년 동안 이게 낮을 것 같으냐?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올해 새해 들어가고 나면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전략의 효과가 좀 나타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지금 소득주 성장을 아까 이제 그 현재의 기조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정 우리가 경제학에도 우리가 재정의 역할 중에 우리가 경기 조절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사회복지도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 사회복지 강화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고시원 사고 같은 경우도 왜 나옵니까? 주거 빈곤 문제들에서 다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라든가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건 다 알려진 얘기예요. 노인 빈곤율 굉장히 높은 거 굉장히 다 알려진 얘기고요. 그럼 결국 뭐냐면 사회복지와 사회안전망 수준이 너무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그러니까 강화를 해야지만이 결국 가계들의 그러니까 지출 여력을 더 그러니까 확장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해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상태로 보자면 내년에도 기대하기 어렵다. 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그렇죠. 강화해야 된다. 그나마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오히려 야당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폐기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주원 실장 어떻습니까? 이미 시작한 거 폐기하면 더 혼란이 올 것 같고 예. 그 기조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 끌고 가는 건 좋은데 효과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개인적으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조 교수님 재정정책 변화가 지금 좀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좀 2018년보다는 좀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18년에 경제가 안 좋아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그 최저임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지적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시키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상승에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거는 문재인 정부도 충분히 예상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그리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그런 정책을 썼을 때 그것을 완충하는 다른 정책이 보완이 됐어야 되고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회복지를 과감하게 확대해서 그리고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해서 내수를 확대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축 재정이 돼버려서 전혀 그 재정 정책이나 거시경제 정책이 완충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의해서 금리까지 올라가서 통화 정책도 사실은 전혀 내수를 확대시키는 근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시키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이것이 물론 기업의 비용 부담의 증가가 됐는데 그것을 완충하는 다른 정책을 썼었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보완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긴축 재정으로 돼서 분배 개선의 부작용 문제를 사실은 완충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네. 사실은 치명적인 그 문제점이었는데 지금 이것을 2019년에 반복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분명하게 2019년은 확장적 재정 정책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또한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 그 경제 전망 다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이 좋아지리라는 거는 이제 그거는 바람일 뿐이고 실제로 모든 전망치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세계 경제 전망 같은 경우도 IMF는 3.7%로 전망을 10월에 했는데 키예프라고 하는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예. 발표한 거를 보면은 3.5로 예상을 했어요. 또 그 사이 한 달 사이에 또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그 경제 정책도 있고 외부 환경도 있고 하지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잘 유연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월급 받는 노동 근로자들과 함께 월급 주는 기업들, 자영업 포함해서 이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그런 것도 그 진단 하시면서 그런데 일단은 우리 그 조영철 교수가 이제 긴축 재정이 취약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면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복지 같은 경우에 올해 지금 700만 명, 65세 이상이 700만 명 됐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1000만 명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버려만 둬도 알아서 늘어나게 돼 있어요. 복지 지출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무슨 기존의 재정 정책은 문제가 없다고 기존의 보시나요?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기조대로 가는 것이고 내버려둬도 다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확장이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지출은 자꾸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다른 거 다 포함해서 미래 세대에다가 세금 부담을 너무 심하게 준다든가 또는 뭐 그 미래 세대가 납세 능력이 있다든가 혹은 국민연금 개선하겠다고 하는 게 국민연금 더 내라. 그러면 내지 말고 세금으로 하자. 세금 내는 사람이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두기만 해도 다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굳이 확장 정책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조영철 위원 얘기를 짧게 듣고 주원 실장 재정 정책 관련 얘기를 이어서 듣겠습니다. 짧게 지금 뭐 다른 의견을 피력해서. 예, 그러니까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이 되려면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으로 거둔 거에 비해서 지출이 더 늘어나야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년 대비 예산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어났죠, 당연히. 그런데 왜 긴축 재정이냐? 국민들로부터 거둔 거에 비해서는 적게 지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총수요에 대해서는 긴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데 2018년,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정을 확장해서 내수를 확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가 된 거죠. 2019년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제 예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주원 실장 재정 정책 관련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수가 더 많이 거친 부분은 사실 좀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 소득세 쪽에서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법인세가 늘은 게 이제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반도체 산업 쪽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을 처음에 짤 때는 이제 예산안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걷었다고 그 예산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에 일리가 있고, 두 번째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물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분배 쪽보다는 성장 쪽에 좀 치중하면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의 색깔상 분배 쪽을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쪽에 치중하면 보는 지표는 다르지만 저희는 경제 성장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원 실장 지금 이제 뭐 필요하지만은 재정 확장도 필요하지만은 우선을 성장해 둬야 된다 얘기했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 되게 양분법적으로 그러면은 재벌위주의 정책을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논란이 되기도 한데 아까 우리 재병 교수가 잘 지적하셨어요. 뭐 다른 양축이 또 있다. 뭐 혁신 경제도 있고 포용 뭐도 있고 해서 그쪽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도 조금 효과를 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경제 정책 어느 걸로 강조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소위 이제 이 군사 독재 정권이 종식되어지면서요. 92년도 정확하게 탈공업화가 진행됩니다. 탈공업화라는 것은 제조업의 종사자가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서비스 생산성이 한 58%뿐이 안 될 정도로 제조업에 굉장히 취약해요. 서비스가요. 1차 산업하고 3차 산업이 그러니까 그 제조업에 그러니까 출구 역할을 못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조업의 그런 역할이 그러니까 일자리라든가 소득 창출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는 2대 과제가 과거의 군사 독재 정권 속에서 소위 말해서 불공정하게 이제 이렇게 이게 성장의 과실을 예. 소수가 독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로 계속 터져 나왔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됐던 것이 산업 구조 조정이었던 겁니다. 그걸 계속 그동안에 못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성과를 못 만든 거죠. 네, 그 해결을 위한 그런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걸 하는 게 지금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지금 바뀐 게 뭐냐면은 제조업 위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러면서 혁신성장 부분에 지금 그러니까는 상당한 그러니까 이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거란 새 말이에요. 우리 정부도 그렇게 갈 거고 그렇죠. 정책 방향도 그리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정경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소득 강화와 더불어서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걸 강화와 더불어서 혁신성장을 현 정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의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부터는 혁신성장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겠네요. 아마 이제 당분간은 아마 이 부총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방점을 찍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우리 미래 세대가 이제는 이제 그 정말 힘든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이긴 하지만 이제 현재 세대가 제일 잘 사는 세대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미래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못 살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새겨들을 만한 것이고 예. 미래 먹거리가 지금 안 보이는 게 우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오셨지만은 그 산업 지도를 딱 최근에 하나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모든 산업 중에 호황인 산업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쇠퇴 아니면은 저기 침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산업 다 포기하고서 뭐 딴 거 새로 먹거리를 지금 만들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위기 난 지 20년 됐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갖다가 잘 벌어서 한 1년에 800억 흑자 내거든요. 외환위기 때 IMF에서 200억 빌려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달러를 확보하는 수출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 봐야 되고 키움과 나눔을 같이 잘 봐야죠. 키우는 작업은 하면서 동시에 그 키운 걸로 잘 나눠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키울 거냐, 먹을거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먹거리 만들기에 이제 치중을 해야죠. 나눠주는 것만 치중하지 말고. 그래서 나눠주면 잘 키워진다 그랬는데 지금 1년 반이에요. 5년 중에 1년 반이 지났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빨리빨리 유연성 있게 조정을 해가야지. 지금 이대로 가야 된다고 계속 고집만 부리면 제가 볼 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인들 만나고 기업인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지 말고 먹거리를 만드는 키움의 주체들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하면서 미래 먹거리 만들고 지금 먹거리 만드는 사람들하고 협조적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그런 거 한 해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혁신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혁신 성장이 잘 되고 잘 굴러가야지 한국 경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뭐 규제 샌드박스 얘기도 하시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장관들한테 호통도 치시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성과가 나려면은 뭐 1, 2년 만에 바로 날 수가 없는 거죠. 벤처기업이 시작을 해가지고 IPO에 성공하고 이러려면 최소한 4, 5년은 걸리는 거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그 일자리가 나려면 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조급하게 닥달을 하면 오히려 예전에 코스닥 그 버블처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찬히 차근차근히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혁신 성장이 지지부진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사실은 알고 있어요. 공정 경제가 지금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대한항공 사태라든가 아시아나항공 사태에서 돈을 갖고 있는 쪽이 투자 자금을 갖고 있는 쪽에서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지를 지금 똑똑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OECD의 그 선진 국가들, 일본까지 포함해서 네. 100대 기업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다 신생 그 기업들입니다. 창업 대기업들이에요. 창업 대기업들. 페이스북, 아마존 다 창업 대기업들입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미국 경제를 끌고 나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100대 기업의 거의 대부분이 재벌 3세, 4세가 세습 경영을 하는 이런 나라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점들을 지금 해결을 해야 돼요. 공정경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 정책을 내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공정경제의 실적이 지금 1년 반 됐는데 나타나고 있냐 하면 사실은
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초기에 뭐 김상조 위원장이 해서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해결하겠다 뭐 해서 처음에는 좀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봐서 뭐 남영 위협 사태 뭐 그래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 신문 기사 보면은 공정 경제와 관련돼서 1년 반이 지났는데 실적이 지지부진하다. 이래 가지고는 사실은 재벌 대기업 독과점 폐해,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어떻게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또 좀 허리띠를 바짝 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혁신 성장이지만 결국은 키는 공정 경제에 있다라고 조영철 의원은 강조를 하시네요. 주원 실장. 혁신 성장의 키워드를 이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공정 경제에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혁신이란 게 정부가 규제 개혁을 하는 정부의 혁신도 있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예. 노동시장의 혁신 이런 게 다 맞물려야 사실은 성공하는 전략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보기에는 산업구조의 혁신이라고 봐요. 야구에서도 보면 선발 투수가 있고요. 선발 투수가 부진할 때 다음 투수로 넘어가기 전에 원포인트 릴리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투수가 몸을 풀기 전에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근데 지금 보면 선발 투수가 이제 우리 제조업인데 사실은 힘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들 생각하기에 이제 제조업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많이들 생각하는 게 제조업은 이제 좀 다 됐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또는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그쪽으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 근데 그 가운데 버텨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 새로운 산업을 찾기보다는 제조업의 어떤 혁신을 통해서 제조업이 좀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고 다른 산업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이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기업의 혁신 노력과 관련해서요. 네.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기존 산업, 제조업,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의 DNA를 너무 강하게 갖고 있어요. 전통적인 기업들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떤 경쟁력을 만들고 그걸 혁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어떤 수익을 혼자 먹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혁신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플랫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요. 페이스북, 뭐 구글이니 뭐 지금 우버니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껏해 지금 최근에도 봐보세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똑같은 사업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친환경 전기차로서 친환경차하고 차량 공유하고 자율주행차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걸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여기 대응을 하고 있냐면은 외국의 기업들을 인수를 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고 앉았어요. 네. 그러면서 뭐냐면은 빅데이터를 그러니까 정부한테만 이렇게 하소연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외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플랫폼 기업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과거 산업에 안주해 있다 보니까는 새로운 네. 산업을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업들이 지금요. 돈은 넘치는데. 예. 어쨌든 현재의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이번에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단 말이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이건 이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서 결국은 수요 소비를 이제 확대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교육비, 주거비용 관련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야당은 이것을 뭐 삭감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한국이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부족하고 낮은 분야가 뭐냐면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OECD 평균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그럼 그렇게 못 사는 나라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중간 정도 살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OECD 평균의 사회복지 그 지출 비율이 GDP 대비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비효율적인 그 복지 예산이 있다면 깎아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이 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회복지 예산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로 전체 보건복지 분야의 취업자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보건복지 취업자 비율이 한 7.7% 정도인데요. OECD 평균은 뭐 12%, 1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7.7%에서 한 200만 명이 이쪽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OECD 평균 정도의 사회복지 지출을 했다면은 한 400만 명 정도 지금 여기서 취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금 일자리 부족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복지는 자꾸 소비성이다, 이거는 낭비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도 보건복지 이것도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이에요, 산업. 그래서 이것도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선진국들이 왜 그런 시스템으로 가냐면 그게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복지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인데 현 단계에서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수준은 지금도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케어 이를 당연히 확충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 일본을 보면요. 지금 한 50조 조금 더 걷고요. 정부가. 그리고 1년에 한 95조쯤 쓰고 있습니다. 매년 한 40조행의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전 재무장관이 일본의 그 재정 구조는 악어의 입과 똑같다. 악어의 위쪽 입은 정부가 쓰는 돈, 악어의 아래쪽 입은 정부가 걷는 돈. 그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우편 예금이라든가 정부 부채로 메꾸다 보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 일본이 빚이 1등입니다. GDP 대비 한 240%.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노인 인구가 지금 1억 2천만 명 조금 넘는 인구 중에 3,400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 노령화 구조에 대해서 우리 이창용 지금 아태국장 한번 와서 세미나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작년도 태어난 애가 35만입니다. 원래 예측치가 47만이었는데 예측치 대비 12만 명이 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체 국가들을 이렇게 총괄하면서 보고 있는 아태국장이 한국의 노령화는 진짜 너무 심할 정도다. 그러면 지금 복지라고 하는 거 얘기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으면 일본처럼 됩니다. 우리가 재정을 얘기할 때는 이 지금 1년, 3년 반 남았는데 정부가 이 정부 끝나고도 정부가 계속 돼야 돼요. 재정도 계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것을 논할 때는 대한민국 정부는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돼야 되고 예. 대한민국도 계속돼야 되니 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도 좀 추계도 하면서 지금 너무 이렇게 느렸을 때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좀 그런 그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재정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근데 사실은 국가 채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0%가 넘는 나라입니다. 넘어요, 그러니까 예.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리고 이 아주 1등하고 2등의 격차도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OECD 나는. 1등입니다. 그래서 OECD 1등. 일본을 예를 드는 건 부적절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고 박근혜 정부 때 장기 그 재정 전망을 한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근데 그때 한 게 뭐냐면은 2060년 가서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제 윤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악화되고 그래서 복지 지출이 증가하는데 그래 봐야 GDP 대비 6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60% 정도면 유럽에서 있는 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건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재정 건전성 문제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장기 재정 전망한 것에 의해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분별하게 복지 확대를 하면 안 되겠죠. 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심각하게 부족한 것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사회복지 부족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 가지 제가 좀 코멘트 좀 하고 싶은 거는요. 윤 교수님 지적에 대해서 일본을 악어에 입에 비유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문제는 일본의 그 국가 부채 증가를 보게 되면요. 90년대에 일본 국가 부채의 절반 이상이 건설 국채였었습니다. SOC 사업에다가 대거 투입하면서 건설 SOC 사업이 별로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면서 엄청난 국가 부채를 증가시켰던 거예요. 그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흔히 이런 토론을 하다 보면은 그 이제 상대 토론자들한테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임금 근로자 계층들 굉장히 많은 거 다들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강화로 해결해야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 복지 강화로 해결해야 되고, 그거는 그러니까 임금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부담 주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복지 강화를 하자고 또 얘기하다 보면은 또 재정 부담을 또 이제 또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복지 강화 필요성은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 볼 때는 진보든 보수든 간에 우리나라가 복지 수준이 부족하다는 건 다들 인정할 거예요. 우리나라 열악한 건 다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그 복지 강화를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걸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증세입니다. 결국은요. 증세인데 증세는 또 반대를 해요. 왜 그러냐? 증세는 결국 뭐냐면은 누가 더 많이 내냐? 기업하고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게 세금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또 싫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현재 있는 문제도 그러니까 방치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는 자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 돈 가지고 쓰고 네. 공동체에 대한 그러니까 책임은 그러니까는 사실 외면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까 일본의 경우에 국가 채무가 커진 결정적인 것은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SOC 예. 그쪽이었다라는. 90년대 장기부랑 때 거기다 엄청나게 돈을 투입한 결과예요. 그러면 복지와 관련 직접 대비하는 건 좀 그렇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복지 지출이 자꾸 늘어나니까 점점 더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뭐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이 뭐 하나 둘씩 이렇게 그 따로따로 게 합쳐지는 거죠. 이게. 예. 그러면은 부담을 갖다가 조금만 거기다가 더 얹어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감내할 능력이 줄어들어 버리면은. 네, 주원 실장. 지금 이제 정부 예산을 둘러싼 복지 분야를 둘러싼 논란. 이제 야당에서의 이제 비판적인 지적은 이것을 소득주도 성장의 이제 예산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복지 쪽 비중을 높여서 소득이 높아지고 뭐 그러면은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 성장이 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인데 그것만 빼면 사실은 저는 내년도 예산은 복지 쪽 비중을 많이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국내 기관들은 한 2.6, 2.7 정도로밖에 안 보는데 이제 무디스라고 IMF 때 악명을 높였던 우리 성장률이 2.3까지 내려놨어요. 뭔가 우리 경제가 올해 성장률보다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상당히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경제 상황이 나쁠 때는 복지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건설업 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건설업 쪽의 과잉 고용이 한 1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쪽에 이제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고용 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렇다면 주로 이제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사회복지 예산은 내년 한 해만 놓고 본다면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산 관련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뭐 시간이 뭐 다 되는 것 같아서요. 마무리 발언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강조돼야 될 부분하고요. 또 지금 아직은 또 예산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 최종 이제 결정 과정에서의 좀 주문하고 싶은 내용, 제언 같이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 듣고자 합니다. 먼저 주원 실장님. 정부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다 잘 살자는 거죠. 다 잘 살자는 건데 그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소득 주도의 성장, 물론 논리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그동안 지내놓고 보면 많은 부작용들도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생각을 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폐기하자는 게 아니고 보완점을 좀 보완해 나가고 이러면은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국회는 모르겠습니다. 좀 월급값을 하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뭐든 하는 게 나니까요. 그러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한국 경제가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네, 조영철 의원. 예, 저는 그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가격을 단기적인 어떤 그 대책을 통해서 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지금 부동산 투기가 끊임없이 이제 그 잡히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돈을 벌 거라는 그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 이것이 지금 결국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 정책이라 이런 것을 꾸준히 펴서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서 아파트 이런 거 두 채 세 채 가져봐야 투자 수익률이 뭐 금융자산에 투자한 것보다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시장의 기대 심리를 확립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조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꾸준히 밀고 나가는 그런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창현 교수. 예, 그 홍장표 전 수석 그 소득주도 성장을 좀 만든 다시피 한 그 수석이 얼마 전에 발언하기를 대기업 임금 좀 낮추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놀랐는데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노동계가 기득권화하면서 자신의 것만 주장하면서 양보를 전혀 하지 않으니 지금 너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발언을 좀 한 걸 보면서 이게 결국 기득권 내려놓기가 중요하구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돼야 소득주도 성장이 원하는 그런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사회 전반으로 확산을 시켜야 되고 노동계도 좀 그런 면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백운 교수.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상황이
상황이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워낙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괜찮은 일자리, 소위 질 높은 일자리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면 단기 일자리 예산을 뭐 국회에서 야당들이 뭐 깎겠다 그러는데 과거 야당이 여당일 때도 그런 일자리도 지금 만들었었어요. 경기 나빠질 때보다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냐면은 단기 일자리라도 좀 이왕이면 좀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좀 이제 그러니까 대안 제시로 좀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약에 입장이라면 어떤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는가.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걸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윤 교수님께서 이제 대기업들 이제 그 이제 소득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기업 종사자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편하지 않다고 그래요. 자신들의 소득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부가 가치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력들을 고부가 가치로 계속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가 계속 진화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딱 막혀 있다 보니까 밑에서 올리는데 위에서는 그러니까 안 올라가지게 되면은 결국 위한테 양보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양보할 여유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땐 산업 정책을 가지고 오히려 경쟁을 해가지고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산업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단기 일자리도 어떻게 하면 좋은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는가에 대한 좀 대안을 가지고 저는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생 어렵다는 얘기했었는데요.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무엇이 가장 최선인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여야 진영놀이를 뛰어넘어서 함께 고민하고 두 팔을 걷고 나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론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